네, 프리마켓 뉴욕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리마켓 뉴욕의 공식 가족이시죠? 한태현 메리츠증권 과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는 저희 민캐 김민캐스터도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야르. 야르? 네. 갑자기? 우리 한태영 과장님은 저희 회식 날에도 오신다고 하시던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번 나오셨을 때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또 허락을 받고 나오셔야 돼가지고 꼭 허락을 받고 오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락에 성공을 하셨다라고. 제가 결혼한 지 4개월 된 신혼인데 그러니까요. 그 와이프는 야밤에 회식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죠. 아,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을 때는 요 시간에 방송할 때 그 집에서는 주무시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10시에 이제 자니까 네. 끝날 때 자죠. 방송 보고 주무시는구나. 뭐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도 일단 영상 편지는 잠깐 남기시는 게 어떨까요? 보고 싶다, 혜린아. 뭐야. 아, 실명이 나온 건가요, 지금? 아니, 원샷 잡아주세요. 너무 로맨틱한데요? 예, 일단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시장이 오늘은 그래도 반등은 하고 있지만 어제 또 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계속 뭐 그 얘기를 나누겠지만 오늘 저희가 핵심적인 오전 11시였죠. 한 분이 나오셨어요. 마이크를 잡고 계속 you know, 바이든 이러면서 계속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 미국 증시를 하면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정치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해도 되잖아요. 좋죠. 그쵸.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사실 지지율적인 측면에서 진짜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뉴욕 시장도 그렇고 플로리다 시장도 그렇고 지금 다 뺏기고 있는 와중에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등판을 해서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거의 다 거짓말로 점철.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이 요약본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 네네네네. 요약본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고 네. 한태영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뭐 적절하지 네네.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밤 9시부터 백악관에서 2시간 가까이 집권 2기 첫 대국민 연설을 생중계했습니다. 약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중요하게 언급한 사항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고 우리 한태영 과장님의 의견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핵심만 요약하자면 20분 중에 18분은 자화자찬했다인데요. 지난 11개월 동안 미국 역사상 그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져왔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전임 행정부에 대한 저격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나라를 물려받아 바로잡고 있다면서 파탄 직전에 놓였던 경제를 되살리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즉 바이든 정부가 초래했던 고물가를 자신이 안정시켰다라는 의미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했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8년 만에 최악이었는데 바로 그때부터 감당 가능한 생활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며 바이든 정부 때는 실질 임금이 $3,000 하락했는데 자신이 취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임금이 물가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가량의 투자 유치와 감세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고 이는 결국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관세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10개월 만에 8개 전쟁을 종식시켰다며 이란의 핵 위협을 저지하고 가자 전쟁을 끝내며 3,000년 만에 처음으로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다고도 말했고요.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언급하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경을 구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마약과의 전쟁, 의약품 가격 인하, 대규모 공장 건설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고요. 향후 경제에 대해서는 곧 공격적인 주택 개혁 정책이 발표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봄은 관세 효과와 감세 법안의 영향으로 사상 최대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표출했고요. 올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군 장병들에게 1인당 약 $1,776의 전사 배당금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5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연준 의장직과 관련해서는 금리를 크게 낮추는 인물이 될 것이라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바이든 전 대통령은 못했고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게 이번 연설의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 2기를 통틀어 최근이 가장 낮습니다. PBS 방송과 NPR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인 마리스트가 지난 8일에서 11일 미국인 1,4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요. 38%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한번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결하게 어떤 부분을 위주로 좀 핵심적으로 보면 될까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라를 물려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틀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물가 너무 비쌌고 그 물가가 너무 비싼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부분이니까 본인이 원래 그거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나올 이제 CPI 데이터가 엄청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를 사실 직접적으로 보기 전까지는 지금 물가를 정말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금까지는 좀 거짓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오늘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봤는데 그 연설을 할 때 원래 저희가 이제 미장러들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한다고 하면 뭔가 오늘 또 좋은 얘기 해줄까?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약발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선물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쵸. 진짜 약보합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조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말로써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간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곧 있으면 집권 2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차 되기 전에 CPI 데이터 나오기 직전에 본인이 좀 강하게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데이터로 얘기를 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다 정도의 수준이고 그냥 관세로 세금 좀 받아서 군장병들한테 줄 만큼 자기는 좀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다 이런 부분이 그냥 좀 어필이 된 부분이지 실제로 오늘 이제 10시 반에 CPI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봐야 정말 물가가 잡혔는지 그리고 또 그 물가가 잡힌 걸 바탕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잡히면 이제 산타랠리가 시작될 거다라는 게 오늘 연설을 본 좀 후기였습니다. 요 화면 좀 띄워주시면 이제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자료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 바이든의 요런 바이든 집권 기간 동안 오른 가격 이게 파란 색깔로 다 올랐다. 호텔 가격도 올랐고 프로판 가스도 올랐고 가솔린도 올랐고 뭐 스포츠 이벤트 티켓이 올랐다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타겟팅한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렇게 올린 부분을 본인은 빨갛게 죄다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뭐 새로운 자동차도 우리 저기 보면은 코로나 기간 때 잠깐 쇼크가 있으면서 가격이 올랐고 그 부분을 지금 약간 좀 다운시키고 있다 0.5%긴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해서든 통계를 긁어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걸 공식적으로 딱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표들 차트들이 이제 여러 개 올라와가지고 백악관에 이렇게 이 글이 쭉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바이든 때와 그 다음에 본인의 그런 현재 1년 동안의 가격 지표를 다 이렇게 띄워놓은 상황인데 요거가 저는 느꼈을 때 가격이 오른 건 민주당 때문이고 그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다. 그런데 인플레 데이터가 나오기 직전에 그리고는 아무래도 관세 인플레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를 연준에서도 내년 1분기가 피크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관세 인플레 영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조를 한다라는 거는 백악관이 지금 인플레를 상당히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혹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경 쓰고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데이터가 되게 교묘하게 네. 진짜 중요한 거 안 나왔어요. 그렇죠. 하우징. 네. 그러니까 집세가 나와야 되는데 집세 부분 안 나왔고 그리고 또 에너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되기 전에 이제 싸울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싸울 때 뭐라고 했냐면 나 대통령 되면 일주일 만에 전쟁 끝내겠다. 에너지 가격 내가 정상화 다 맞아요. 시키겠다. 실패했죠. 다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뭐 전쟁 이제 끝났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땅을 이제 빼앗기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이제 천연가스 수입 이런 부분들도 다 문제가 됐었던 거고 이번 겨울에 이제 드디어 딱 오거든요. 이 천연가스 시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 뭐 생각보다 유틸리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아가지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체크를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PJM 에너지 경매를 보면은 생각보다 가격 상단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미국은 데이터 센터 이전에도 전력이 모자랐던 나라고 그리고 지금도 전력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지 못한 게 만약에 이번 데이터에서 계속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말씀 주셨던 부분 그 물가를 잡지 못해서 백악관이 신경 쓰고 있는 거에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미장은 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롱입니다.
네, 롱입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할 때 내년도에 뭐 SMR도 마찬가지고 전력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게 본인의 목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에도 우리는 좀 지켜보자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나온 브레이킹 뉴스 하나 예, 이것도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핵 융합 발전 기업인 TA 테크놀로지와 6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추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관련해서 뭐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네. 뭐 제가 사실 지금 브레이킹 뉴스 지금 나온 거여가지고 정확한 가격은 그렇죠. 계산을 못 해봐서 그리고 모르겠는데. 뭐 별다른 뉴스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헤드라인만 하나 나왔거든요. 달랑. 근데 이게 문제가 계속 이제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일가가 크립토 관련된 사업을 직접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는 대통령 당선됐다고 밈코인 발행한 거 그거 지금 마이너스 90%까지 내려갔어요. 그 당시에 뭔가 뭐 우리는 약간 밈으로 소비를 했지만 실제로 거기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를 만든 것도 그렇지만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기업에 M&A를 진행을 한다, 돈을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정말 정부 사업을 딴다 그러면은 이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지금 정부에서 뭐 직접적으로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것도 뭐 이게 선례가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디어는 대주주가 대통령 본인이잖아요. 그건 제 생각에는 제가 공식 프리마켓 뉴욕의 속보 요정인데 브레이킹 옆에 트럼프 이름이 있었던 확률이 거의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속보가 나왔다 하면 거의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국가이권,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인 마인드라서 그래요. 미국은 상관없어요? 아, 그렇죠. 그래요?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경기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올려주면 오히려 이제 트왕 하면서 다 같이 지지율도 올라가는 거니까 좋아. 트왕. 투왕투왕?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 대통령이 진짜 안 좋은 건데 미국은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었을 때에도 그냥 저런 거는 좀 그냥 웃어 넘기는 뉴스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또 같습니다. 했구나 이렇게. 부럽다. 부럽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네. 오프닝 뉴스 먼저 한번 그래도 꼭 들어볼까요? 짚어봐야 되는 게 또 CPI 관련해서였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제 오프닝이었지만 다음 또 하나의 중요한 뉴스가 네. 하나 기다리고 있네요. 사실 저희가 산타 온다 이런 말을 계속했는데 뭐 실적이나 뭐 지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도와주는 요소가 어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간밤에 또 구원 투수가 등장을 했다면 했을까요? 바로 마이크론인데 뭔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 강하게 나왔다를 근거로 그래도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먼저 함께 실적부터 살펴볼게요. 실적은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으로 매출 136억 달러, 또 주당 순이익은 4달러 후반을 기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매출과 이익 모두 크게 웃도른 수치가 나왔고요. 또 회사 측이 제시한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80억 달러 후반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익 전망 역시도 마찬가지로 EPS가 기존 예상의 거의 2배가 넘는 수치가 함께 나왔고요. 또 CEO는 1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고 모든 사업부에서 이익률이 의미 있게 개선됐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이었습니다. 또 2분기뿐만 아니라 2026 회계연도 전체 실적 역시도 이렇게 성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마이크론을 좀 봤을 때 공급 부족이 좀 길어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일각에서는 이런 말들도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적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장인데 너무 공급 부족이 길어지다 보면 이 상황에서 사실 마이크론이 취해야 될 입장이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는데 뭐 이를테면 구글 TPU 에서 또 자체 메모리 칩을 만든다든지 아마존 역시도 좀 적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한데 마이크론이 계속 이 자신감 가져가도 될까요? 이게 칩 종류가 달라서 뭐 아마존에서 칩을 만드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 섹터를 볼 때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이런 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8월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돌아오고 나서 그 주부터 지금 이 방송을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메모리 반도체는 쇼티지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는 2026년까지 해결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저도 아침에 이제 실적이랑 콩콜이랑 들으면서 계속 좀 이런저런 깊은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이게 연산 쪽이 아니라 메모리 쪽 진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디램 가격 계속 올라가고 낸드 가격 계속 올라가고 일단 첫 번째로 이게 해결이 되는 징후가 나오려고 하면 디램 가격이 상승하는 게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꺾였고 계속해서 디램 가격이 올라서 심지어는 HBM보다 디램을 만드는 게 수익성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였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그 투자를 할 때 흐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에 브로드컴이랑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얘네가 그 자본을 너무 많이 쓰고 그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거지 진짜 곰곰이 생각하면 엄청 초과 수요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원래는 아마존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구글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양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오라클이라는 데까지 이제 끌어와서 쓰자라는 개념이 오라클이 지금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인프라를 만들 때 많은 연산량이 나오고 나면 그 뒤에 메모리 반도체는 누가 해줄 거냐 해서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클 자체로 봤었을 때 오라클 때문에 뭐 많은 걱정이 있었던 것도 분명히 맞고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보다 얘네가 그 GPM이랑 OPM이 그렇게 높게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브로드컴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해결한 게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당 가이던스도 너무 명확하게 나왔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냐면 22년도 2분기에 엔비디아가 실적 비트가 이번 마이크론처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AI 사이클이 진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번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비트면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네.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오라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오라클은 악재고 마이크론은 호재다. 한날 한시에 이러한 소식이 같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AI 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양가적인 해석을 좀 어떻게 보는 게 올바로 보는 걸까요? 이게 오라클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지금 투자를 크게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네. 얘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오라클이 이 시장에 참여를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 미국 시장은 완전 승자 독식의 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라클이 해봤자 그 시장 점유율 막 보면 3% 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얘네가 만약에 이번 클라우드 쪽에서 얘네 사활을 걸고 도전을 하지 않았으면은 어차피 먹혔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먹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스타게이트에 이제 같이 들어갔고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픈 AI가 어쨌거나 지금 돈을 주진 않지만 나중에는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럼 지금 인프라를 깔아줘라고 오라클한테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라클 자체로 보면은 얘가 막 엄청 말도 안 되게 잘못했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돈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게 잘못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CEO는 이렇게 해도 망하고 저렇게 해도 망하니까 돈이 없어도 돈을 2030년에 받겠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끌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오라클 자체로 봤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오픈 AI는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아까는 제대로 가고 있다면서요. 오픈 AI는 잘못된 게 맞고 네. 오라클은 방향은 맞아요. 음. 그리고 오픈 AI는 어제 뉴스 나온 것만 보더라도 갑자기 500빌리언 하던 회사가 750빌리언의 가치를 받고 이제 100빌리언 또 자금 도달을 한다고 하잖아요. 1000빌리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거. 1000빌리언까지 갔다 750빌리언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었을 때 오픈 AI는 자금 조달 계획이 너무 지나치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안 되는데 자꾸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비상장 주식은 굉장히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2달 만에 기업이 2배가 뛰었다라고 얘기를 누가 판단한 건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오픈 AI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들고요. 그리고 오라클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만약에 이렇게 카펙스 지출 많이 늘려놓고 얘네가 사업 규모 키워놨는데 만약에 진짜 수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마 딴 데 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까지 같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AI 시장을 바라본다면 어쩔 수 없이 기승전 구글로 넘어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오라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네.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기 때문에 오라클 자체도 지금은 조금은 시각이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요거 차트 좀 띄워주시면은 네. 아니 이게 저희가 뭐
뉴스도 중요한데 다들 한국 투자자라면은 너무너무 기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이 12.7%. 물론 이게 방금 직전에 양봉이 선 것은 요거는 영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선물 시장 전체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영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인하를 했어요, 9시에. 그것도 약간의 시장에는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냥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재미삼아 얘기를 해봅시다. 현재 254불인데 오늘 종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 무당이에요? 아니, 재미삼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거 들은 이게 아니, 들린 것 같은데. 그대로 경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분이시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전고 뚫고 갈 것 같아서 아, 신고가를 쓸 수 있다. 지금 왜냐면 저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봉을 띄워서 보여드리면은 얼른 뜨시게. 얘들 지금 서버가 터졌나요? 보시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차익 실현이 좀 나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힘이 좀 없었어요. 근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65불이면 이게 10달러만 올라가면 신고가인데 야, 오늘 신고가를 갈 수 있을지 이게 오늘 장이 열렸을 때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신고가 충분히 도전 가능한 그런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조심스럽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마이크론 올라가면 하이닉스도 제발 좀 올라가 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하고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뭐 말이 먼저 하세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마이크론과 어쨌든 경쟁 관계 좀 있잖아요. HBM4 관련해서 뭔가 마이크론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서 좀 과거에 좀 이런 여타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내년 2분기에 완전히 해결해서 출하하겠다라는 명확한 말까지 내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사실 어쨌든 이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좀 갖고 있어서 지금으로선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론이 근데 이 여기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도 좀 세부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아,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방금 되게 응원했는데 저희가 미국 사람들의 어디까지 입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실제로 이번에 ADR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이게 미국 기업이랑 한국 기업을 볼 때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은 그 기업의 매출액과 EPS 가이던스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맞죠. 근데 안 주잖아요. 가이던스를 잘. 그 스트릿이 도니까 네. 그래서 뭐 약간 가이던스 잘 안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IR 담당자랑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마이크론이 정확하게 딱 발표한 게 자사주 매입, 배당금 확대. 그렇죠. 한국에서 정말 찾기 힘든 뉴스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그쪽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인들 기준에서는 이게 조금 관심이 없을 수 있다. 글로벌 자금에서는. 사실 투자를 하려고 하면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오늘도 그 나왔듯이 뭐 외국인 투자 통합 계좌 뭐 가능하게 이제 해서 저희 회사 뭐 메리츠에서도 이제 만들까 뭐 이런 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몇 명이나 개설을 하겠어요. 그거 사실 개설하는 과정도 되게 번거롭고 귀찮은 것도 분명히 있고 각 증권사마다 이제 계좌 개설하려고 하면은 원래 저희는 민증으로 하잖아요. 혹은 운전자 면허증으로 하는데 그럼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또 추가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차라리 저는 이런 미국 증시의 밸류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TSMC처럼 그 미장에도 좀 어느 정도 ADR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절대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훨씬 좋아요. 진짜 훨씬 좋아요. 근데 그 동일한 밸류를 계속해서 막 많은 분들이 자꾸 놓고 얘기를 하세요. 왜 너는 미장로니까 마이크론 살 수 있지만 나는 하이닉스 사야 된단 말이야. 하이닉스 좋아 안 좋아? 이렇게도 막 물어보세요. 근데 이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요.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EPS 얘기하는 사람, 퍼 얘기하는 사람 이거 야 너 미국 주식이나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D램 쪽이라던가 HBM 쪽이라던가 아까 김민 캐스터가 말씀하신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이게 지금 치킨 게임처럼 서로 물고 뜯는 게 아니라 시장 캐파 자체가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되게 점유율 단위로 이렇게 얼마씩 먹고 올라가겠다.
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파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오라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지금 마소도 그렇고 다 데이터 센터 확충하고 이게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오늘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 보면은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매출액 자체가 역대 최고로 많고 EPS도 네. 역대 최고로 높아요.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 자체도 역대 최고로 높아요. 근데 이게 그 엔비디아의 사례를 봤었을 때 시작이었거든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22년도 뭐 7월, 8월 이때 주가랑 지금만 해도 벌써 몇 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섹터도 지금 약간 이제 시작이다라고 바라본다면 좀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꺾이는 시점도 오거든요. 근데 그 꺾이는 게 매크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오늘 전고 갈지 안 갈지가 엄청 중요한 게 10시 반 CPI 데이터. 그래서 지금 엄청 주목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CPI 데이터까지도 한 2.9 정도 나와준다. 물가가 이제 생각보다 인상하는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생각이 이제 가득 차게 되면 이제 산타가 오시는 거겠죠. 시장에서 지금 3.0을 얘기를 하던데 지금 2.9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게 2.9를 예측한 곳들도 있거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는 2.9 나왔고 이제 뭐 3.1까지도 이제 예측한 곳이 있는데 사실 진짜 이 미국 주식쟁이 입장으로서는 2.9가 나와줬으면 합니다. 나와야 더 갈 수 있다. 나오면 더 빠르게 갈 수 네, 있다. 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근데 3.1이 넘으면 어떻게 그러면 뭐 가는 거지 밑으로 뭐. 유유유 퇴퇴퇴 하세요. 퇴퇴퇴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물론 뭐 10시 반에 나오는 CPI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지만 네.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란은행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정도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이거에 대한 시장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지금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미국 금리랑 일본 금리고요. 네. 그 다음 정도가 한 영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네요. 중요도가 낮은 게 얘네가 생각보다 지금 영국이 가진 게 좀 없어가지고 일단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이제 금리보다는 지금 미국 그다음 일본을 보고 있는데 사실 영란으로 시작했지만 살짝 일본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좀 이번 주에 제가 좀 공부를 좀 빡세게 했는데 보다 보니까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나온 게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2.5% 그리고 일본이 0.5%인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진짜 거의 30년,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30년 금리가 일본 30년 금리보다 지금 낮아졌어요. 그 말 의미가 뭐냐면 장기 성장률로 봤었을 때 일본이 한국보다 더 좋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일본이 생각보다 기업들이 되게 좋은 기업이 많아요. 막 제가 저번 주에 뭐 얘기했었던 뭐 샌디스크, 근데 여기에서 피어 기업을 보면 키옥시아, 그리고 테러다인, 이거는 반도체 그 후공정의 점검 회사인데 여기에서도 또 전 세계 1위 기업 누구냐면 어드밴테스트, 그리고 뭐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도 뭐 누구 나오냐면 미쯔비시 중공업, 그리고 진짜 전 세계 탑급이거든요, 다. 그래서 일본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사업하기 좋았던 환경이었던 것도 맞고 얘네가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이 좀 지나갔지 않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장기채, 그러니까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레이트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선반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반영이 돼서 좀 이미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 한 2주 정도 주가가 좀 흔들렸었던 부분이 엔캐리를 선반영해서 좀 떨어졌지 않나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그 일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했었을 때에는 미장은 지금 롱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멘트가 일본이 금리 인상을 내일 하는데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상을 내일 보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끝으로 요거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지금 디램 장중 시황 가격이고요. 이게 하루에도 1% 2%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제품군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브로드컴도 이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HBM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그리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반도체 관련단에서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계속 이렇게 쪼겠죠. 너무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고 이게 엔비디아 칩도 마찬가지지만 D램도 마찬가지고 지금 낸드도 올라가고 있고 모든 이게 AI 관련된 혹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장비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라클의 뭐 자금 수요, 자금 조달 문제도 다 연결돼 가지고 돈이 더 필요해요. 근데 돈이 더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는 더 못 지어요. 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동되지 않을지 이게 왜냐면 오늘 만약에 CPI가 높게 나오고 또 하필이면 또 시장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치플레이션 보고서를 쓰고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장이 열렸는데 마이크론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반도체가 또 이것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이게 또 공포에 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서 재료비가 올라서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도 될지. 그 말씀하시는 게 뭐 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투자가 축소될 수도 있다. 투자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캐펙스는 계속 늘어나더라도 어찌 보면은 돈이 계속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반도체 10,000개 살 거를 9,000개만 사자. 약간 요런 식으로 속도의 조절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있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뭐 풀캐파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지금 이제 마진율이 나오고 지금 이제 상당 가이던스에 붙어서 올라가는 게 가능한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려가 든다라고 말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공급업체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또 다시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마이크론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식이라는 자산의 특성상 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게 산업 자체로 봤었을 때 이 산업이 과연 꺾였냐 아니냐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이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사람들한테 부가적인 가치를 생산해주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업의 수익률도 계속해서 이끌어가면서 자사주 매입 나오고 자사주 매입하면서 배당금도 늘어나고 이게 굉장히 선순환이거든요. 근데 이런 선순환 구조를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속도의 조절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방향은 이쪽이 맞는 것 같다라고 믿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고 투자하자. 산업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AI 버블 논란이 나와도 여전히 이건 전쟁이니까 가지 안 돼.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나왔어요. 암호화폐는 우상해가 암호화폐는 계속 나와서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암호화폐가 9만 불 밑에서 8만 5천 불 요 사이에서 계속 뭔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질문이 지금 암호화폐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반등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관심을 안 갖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뭔가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서 반대로 가는 뭔가의 방향 트리거가 필요한데요.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리거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뭐 정말 이런 트리거가 이제 어떠한 식으로까지 나와야 되냐면 암호화폐를 뭐 긴축 자산으로 가져가겠다. 혹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통화의 이제 유통량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겠다. 혹은 근본이제처럼 비트코인 본이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봤었을 때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할 수 있잖아요. 트럼프는 할 수 있죠. 근데 왜 트럼프가 요즘에 안 할까요? 그러게요. 요즘 좀 조용한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한동안 암호화폐를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이 신경 쓸 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본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지지율 아직까- 때문이 아니라. 근데 아직까지도 뭐 20만 달러 바라보는 기관들도 적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대감이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소멸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언젠가는 주류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딱 생각의 차이인데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1등 종목에 투자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네. 안전자산을 투자할 때도 1등에 투자하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이 중에 1등인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약하죠. 아, 금보다? 그래요? 그쵸. 아하.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실제로 그 한국만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달러도 사실 통화 가치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환율이 좀 약간 많이 떨어지고 그 중에서도 원화가 좀 심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달러가
그러니까 원 달러가 이제 오늘 제가 보고 왔을 때 1,482원까지 맞아요. 보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한국 기준금리 2.5%, 미국 3.75잖아요. 그럼 125bp, 1.25% 차이가 나는데 지금도 큰 겁니다. 지금도 큰 상태고 내년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뭐 지금 한 번, 원래 점도표상에서 한 번, 그리고 추가적으로 2번 혹은 3번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이상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계속해서 큰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지금 그 오늘도 이제 뭐 대기업 총수들 모여가지고 뭐 대통령실이랑 얘기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금액을,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고 나서 이제 금액 받잖아요. 그럼 이제 매도 대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달러로 받았어요. 네. 환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환전을 해야 돼? 왜냐면 원화 가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계속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특히 원화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해지 자산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이 해지 자산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국채 지금 미국채보다 싼데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미국 거의 뭐 미국채 뭐 한 3, 4%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미국채 달러를 분명히 산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만 뭐 미국 주식을 하겠다라고 해도 이거는 원화에 대한 확실한 해지 방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고액자산가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안 이 흐름이 깨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이 깨지기가 어렵다라는 것까지 이제 다 가정을 해보고 난 상태에서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롱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좀 강하게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라클 얘기하다가 저희가 비트코인에 지나서 여기까지도 왔는데 왜 민캐스터 출연료 네. 챙겨줘야 되는데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뉴스 괜찮습니다. 저 하나도 못했어요. 루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오라클이 이렇게까지 좀 뭔가 큰 타격을 받았던 이유는 작은 이슈도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또 데이터 전력 문제가 늘 심각해 왔는데 지금 시기에 이렇게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단순 거래 조건이 안 맞은 이슈다라고 하면서 뭐 이번 블루아워의 경우에 아울캐피털의 경우에도 뭐 단순히 그냥 거래가 좀 미흡했다라는 측면으로 봐도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반면 좀 시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긴 하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쪽에 기우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그 오라클이 CDS 프리미엄이 너무 올라가면서 자금 조달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이번에 블루아워 관련해서도 이게 좀 빠그러졌다는 부분에서 좀 걱정인 건데 사실 너무 흔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뭐 오라클이라서 조금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한 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50% 정도 빠졌는데 네. 사실 지금 제가 오라클에 대해서 지금 이 AI 산업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 기업이 뭐 초과 수요를 증명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만약에 고객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신다면 더 좋은 기업 많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라클이 그 좀 조그만한 뉴스가 나와도 심하게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심하게 흔들리는 주제는 그래서 너희 돈 언제 벌어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너희 돈 언제 벌어라고 했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까지는 굳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오라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도 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거는 오라클이 이 정도로 그 공급을 많이 해야 할 만큼 AI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네. 걸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라클은 블루아울 캐피털이 아닌 다른 파트너사를 찾고 있는 곳이다라고 해명을 좀 하기는 했는데, 사실 블루아울은 그동안 오라클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곳이라고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기관들이 오라클의 재무 상황을 이유로 뭐 금리 등의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블루아울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걸로 제가 들었는데, 뭐 결국 오라클의 부채와 자금 지출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까지 크다는 가장 좋은 반증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확실히 좀 우려를 해봐야 할 만한 상황은 맞는 거긴 한 거죠. 우려하는 거 맞아요. 우려해야 돼요. 그래서 우려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고, 얘네 돈 없는 거 맞습니다. 오픈AI 돈 없는 거 맞고요. 오라클 돈 없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코어웨이브 돈 없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이거는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조금 멀리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블루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블루월이 지금 오라클에 대해서 투자를 약간 포기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외의 데이터를 까보더라도 메타랑도 계약을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 메타가 이제 그걸 여름에 발표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0조에 이르는 돈이고 그것도 블루월 캐피탈이 돈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코어웨이브도 지금 이제 뭐 터진다 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조가 넘어가는 6조에 가까운 돈을 여기도 블루아울 캐피탈이 지분을 투자해서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블루아울 캐피탈 자체가 11월 조정의 트리거가 됐던 것도 맞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오라클을 넘어서 메타와 코어웨이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들이 네. 보이는데 이게 사모신용대출 이슈는 11월 그 전부터도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 AI랑 연결이 같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뭐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도 되는 건지 오라클 개별 이슈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하필이면 얘기가 나왔던 10월, 11월부터 뭐 구글이 뭐 채권을 발행하고 메타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하면서 갑자기 너네 레버리지 왜 써? 그리고 그 돈 감당할 수 있어에 핵심에 또 3호 대출 신용시장이 있는데 그 핵심이 블루아울이 또 오라클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이클이 계속된다는 오케이. 근데 이게 연말 연초에 조정의 빌미로 계속 작동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조정의 빌미가 될 만한 빅 이슈 맞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블루아울 캐피탈 얘기를 하면 굉장히 큰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근데 거의 다 들어본 적이 없을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이슈가 진짜 터지고 자금 경색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면 미국에서는 등판해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떨어지면 연준 나온다? 아니, 떨어지면 연준이 나오거나 혹은 JP 모건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구하러 왔다 하면서 이제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단계까지로 넘어가진 않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메타가 가지고 있는 형성자산 되게 많아요. 메타 돈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지금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산업의 확정적인 거는 맞는데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재정 상황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하면은 미국 금융권에서도 얘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봤었을 때 오라클 개별 기업의 이슈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라클 말고 플러스로 이제 다른 기업들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쪽은 자금 조달이 잘 되니까 네. 요거는 블루아울을 중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오라클만 봐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라클이 자꾸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같은 테마로 묶인 애들이 다 같이 묶여서 그러니까요. 꺾여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시장에서 정확한 잣대로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오라클 섹터가 따로 저는 좀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라클과 오라클이 아닌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이거는 명확히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40조 이거 그냥 얘 진짜 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별로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경색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만에 하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하면은 CT라던가 뭐 JP 모건이라던가 걔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나라 전체 다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회사들인데 걔네들이 아직까지 등판할 기미조차 안 보이거든요. 코로나 때는 등판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긴급 자금을 이제 국민들한테 뿌린다 이렇게 할 때 이제 CEO들 나와가지고 뭐 얼마면 될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단계까지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라클을 봤었을 때 이거는 개별 이슈로 보는 게 맞고 또 플러스로 산업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마이크로닉 증명을 했고 순이익률 관련해서는 브로드컴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은 충분히 계속해서 미국 종목들을 끌고 갈 시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 오라클 AI 뭐 진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젠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코어웨이브, G 버노바까지 다 좀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앞으로는 좀 발을 빼고 싶은 진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시장에서 좀 구분이 이제부터는 될까요? 이게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이게 정말 완벽하게 구분이 될까를 보면 일단 이번 주에 제미나이 3.0 플래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미나이 3.0 플래시가 생각보다 시장의 이슈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MAU에서 압도하는 숫자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정말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지금이 대략 뭐 챗GPT 사용자가 8억 명, 뭐 제미나이 사용자가 뭐 3.2억 명 정도에서 아직까지 제미나이가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미나이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5억, 6억, 7억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이제 구글 쪽으로 좀 힘이 세게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뭐 좀 더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AI 관련돼서 했던 거는 GPT 3.5가 딱 나왔을 때 맞아요. 그때가 뭔가 티핑 포인트가 됐었고 그러고 난 뒤에 뭐 업데이트 된대 하다가 신기해 그러다가 관심이 많이 식었어요. 식다가 우리가 4.5가 나왔을 때 좀 뭔가 또 이슈가 있었었고 그리고 제미나이 2.5는 솔직히 사람들이 뭐 언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제미나이 3.0이 약간 시장에 충격을 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GPT-5 같은 경우에도 언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올해 나온 것 같은데라는 날짜가 언젠지는 모르거든요, 다들. 올해 나온 것 같은데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감동 포인트가 뭐 GPT가 될지 제미나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단순히 뭐 사람이 늘어난다, 뭐가 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제미나이 3.0도 이게 확실히 써보니까 달라졌어 라는 걸 체감하면서 왔는데 그게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한 주기가 1년에서 1년 반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뭐 계속 새 신버전이 나왔다고 하지만 아마 별로 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못 느끼겠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까 다른 데로 갈까라는 게 계속 이렇게 좀 주기가 이렇게 좀 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AI라는 게 다음 레벨로 계속 넘어간다라는 그런 포인트 혹은 다음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챗GPT 아까 뭐 3.5 얘기하셨던 그 시점이 그 일본 그 풍으로 이제 그림 그려서 이제 때 나왔을 때 프로필 사진 바꾸는 딱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그게 그러면은 기존에는 LLM 모델이 워드로만 하고 있다가 사진으로 바뀌었던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사진 다음은 동영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뭐 웹툰 같은 것도 사실 AI로 이제 생성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동영상의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동영상을 그럼 저희 직업 이거 보장됩니까 이거? 보장될 수 있습니까 이거? 인사이트로 이겨내야 됩니다. 저는 한 명이니까요. 네? 한 명이라고요? 저는 한 명이니까 만들 수 없어요. 복사하면 되잖아요. 저희는 뭐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딱 느끼는 게 사람들도 많이 느꼈던 게 그 바나나, 그러니까 나노 바나나 그쪽에서 이제 동영상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실제로 유튜브 쇼츠라던가 뭐 아니면 다른 쇼폼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AI 동영상들 많이 돌아다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다른 기업들의 밸류를 가지고 오고 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거에서 뺏기는 애들이 어도비 같은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기업이 더 이상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점유율을 빼앗겨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제가 나왔었을 때 어도비 관련해서 특징적으로 구윤희 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일 겁나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안쓰러운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뭐 한국만 하더라도 그 원래 모두의 캔버스 그리고 뭐 캔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포스터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성장을 못할 것 같아요.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GPT랑 제미나이가 사진 대체가 너무 완벽하게 잘 되고 있어서 그러면 그런 기업들의 가치를 먼저 GPT랑 제미나이가 가지고 올 거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동영상 쪽을 이제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그 제미나이로 애니메이션 만들기.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할만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음 아까 말씀하신 스텝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봤던 뉴스가 AI로 영화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 영화관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진 대로만 보잖아요. 근데 그 AI 영화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방문을 열고 들어갈까? 들어감을 누르는 사람은 들어간 버전을 보는 거고 들어가지 않음을 누르는 사람은 또 다른 버전을 보는 이런 AI 영화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정말로 AI가 우리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요새는 게임도 그런 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프롬프트를 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뒤에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우와. 뭐 주인공이 선택이 돼가지고 그런 게임이 국내 개발사가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얼마 전에 나온 뉴스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프닝 뉴스 하나 들은 거 싫어할까요? 지금 네, 지금 저희가 42분인데요. 구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구글 뉴스가 준비돼 네. 있어서 요거 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이 엔비디아 AI 칩 독주에 좀 제동을 걸기 위해서 메타와 손을 잡았다라는 보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인 파이토치가 자사 AI 칩 TPU에도 그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파이토치는 엔비디아와 묶여 있어서 다른 칩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구글은 이 장벽을 낮춰 개발자들이 하드웨어에만 바꿔도 되도록 좀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좀 이어갔도록 보시면 되겠고요. 메타 역시도 인프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사실 하드웨어만으로 엔비디아를 따라잡기는 누가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좀 개발 환경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장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뭔가 시장 점유율적 측면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뭔가 타격을 받는 데는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특히나 뭐 27년 이후로 혹은 그 나중에 이후로는 어느 정도 파이에 대해서 나눠먹는 가치가 있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타격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시기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저는 정말 싸다고 생각해요. 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정말 수많은 억가를 견뎌내고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공격당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을 누가 또 이제 어떻게 공격하지 하면서 이제 다들 눈을 부르켜고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TPU도 그렇고요, GPU도 그렇고 이게 조금만 그냥 쉽게 비교를 하자면 지금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GPU는 거의 약간 뭐 미적분까지 하는 거고 TPU는 구구단을 빨리 한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개념으로 봤었을 때 그 대신 그 구구단을 특화시켜서 구구단을 정말 빨리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좀 더 좋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구구단 하는 거 정도면은 좀 레벨이 낮은 사양을 가져와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이제 더 낮출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메타도 이번에 비용 문제로 한번 세게 나왔잖아요. 세게 맞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도 이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옛날에는 저희 메타라고 불렀는데 이제 쟤네들도 제네 메타. 네, 쟤네들도 너희 메타. 네, 좀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저는 메타는 진짜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이번에 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시장을 기만했던 그 문제점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조금 반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 구글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게 서로가 대항마이자 동반자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영역이 있는 거고 구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거는 둘 다 조금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뉴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를 지금 저 급락한 이후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하고 이제 아주 맹비난하고 계시는데 역시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이죠. 200일선, 50일선 이런 장기평선을 맞고 못 올라오고 있다. 한참 걸리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 근데 뭐 이게 엔비디아에게도 구글에게도 모두 다 좋은 소식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 뭐 엔비디아와 구글의 경쟁보다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확장의 의미를 두라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뭐 지금 여기도 보면 벌써 기사 제목들이 다 반 엔비디아 동맹 흐름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기업들이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결국 그러한 포인트는 AI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가 한 명이다. 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전히 그 한 명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커지는 데 의의를 두면 되는 걸까요? 이게 좀 그 비유를 드려보면은 사장이랑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장이 더 많은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업을 보면 제일 백엔드 땅까지 내가 매출액을 다 일으켜야 되는 기업들은 M7에서 엔비디아는 아닙니다. 네. 엔비디아의 GPU 칩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GPU 칩을 통해서 뭐 약간 추가적인 생산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GPU가 마진율을 70% 이상을 남겨먹으면서 너무 얘네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위에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내 기업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그 불닭볶음면을 파는데 뭐 소스가 이제 또 특허는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S&D 너희보다는 내가 먼저 올라가야지, 내가 매출이 더 나와야지, 그럼 너희 마진율을 좀 깎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스 자체적으로 개발할게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B2B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현상들이고요. 그래서 이번 그 엔비디아가 사실 제조업치고 마진율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안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처럼 너희 GPU 만들 수 있어? 하면 아무도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나오는 안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언젠가는 뭐 해결이 되겠지만 엔비디아에는 GPU만 있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정말 기대주 쿠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쿠다 생태계를 과연 어떠한 기업이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쿠다 생태계 플러스 팔란티어 협업해서 만약에 개별 기업들 땅까지 전부 다 컨설팅 해준다 얘기 나오면 혹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는 분명히 안티가 많은 게 정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GPU를 만들지 못하고 쿠다 생태계 같은 거를 구축하지 못한 것도 분명한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지금 GPU도 그렇고 쿠다도 그렇고 엔비디아는 오히려 지금은 GPU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후에는 진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서 팔란티어처럼 돈을 벌 수도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는 사실 저는 지금도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유의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글과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댓글에서 제 마음을 대변한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과장님 설명 너무 재밌고 쉽다라는 설명을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을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 과장님의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가지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종목이 오늘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메모리 반도체 제가 오늘도 조금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AI 수요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도 좋고 사실 지금 국내에서 들려오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이 이번에 진짜 역대 최고 실적 기록한 것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마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이크론만 딱 봤었을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동안은 제가 웨스턴 디지털이랑 쓴디스크를 같이 묶어서 같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요즘에는 ESSD 쪽을 조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최근에 그 주가가 좀 기기도 했었고 샌디스크도 이번에 마이크론처럼 초과 수요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그 정고점을 트라이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샌디스크 같은 종목은 조금 관심을 좀 깊게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조금 그동안 기었던 기간들도 있다 보니까 샌디스크를 계속해서 상방으로 놓고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종목. 그리고 또 이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AI에 대해서만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네. 작가님이 한 종목만 더 가져와라. 네. PD님도 쓴디스크 한 종목만 더 갖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AI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시장에 좀 볼만한 종목을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그 종목은 달러 제네럴이라는 종목이고요. 달러 제네럴, 달러 트리 둘 중에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는 거는 좀 성향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약간 한국으로 치면 다이소 같은 기업. 맞아요. 그래서 천원샵. 천원샵.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러 트리가 이제 1,000원샵이고 달러 제네럴은 그거보다는 조금 비싼.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달러 트리는 저소득 그리고 달러 제네럴은 저소득에서 중소득까지 이제 한 커버하는. 3,000원 샵 정도면 될까요? 조금 더 5,000원 가져주세요. 샵이요? 약간 샤오미 샵 약간 이런 느낌 정도.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차이인데요. 달러 트리가 지금 실제로 이제 EPS랑 찍어보면 엄청 적자가 심해요. 지금 EPS가 거의 마이너스 13불, 그러니까 적자 기업인 거죠. 근데 이렇게 적자인 이유가 그 얘네가 패밀리 달러라고 인수를 하나 잘못했어요. 그래서 달러 트리는 이제 저가형인데 패밀리 달러는 빈곤층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패밀리 달러가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진짜 웃긴 게 도둑놈들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너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미국의 현실이긴 하죠. 그렇죠. 막
후드 이런 네, 곳에서 그쵸, 이제 그쵸, 영업을 그쵸. 하다 보니까 네. 진짜 실제로 총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네. 이제 강도가 워낙 많이 들리다 보니까 아이고. 근데 이 강도들이 그 다 부숴놓고 보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상을 하면 강도가 아니죠. 근데 거긴 진짜 무서운 게 진짜 총등 강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총등 강도들이 들어와서 얘네가 마진율이 그러면 자꾸 물건 누구 훔쳐가고 그리고 막 그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패밀리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계속 면하지 못했었고 그 적자가 폭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달러 트리 주가도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가 저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시기가 좀 바뀌어서 뭐 점포 축소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EPS 턴어라운드가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 EPS는 대략 한 6.7불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는 턴어라운드 기간에 미장 기업은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영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 트리를 조금 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랑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달러 제너럴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구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달러 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금 더 가난한, 조금 더 저소득층 책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 달러 제너럴은 저소득에서 중소득 사이다 보니까 그 소용량 생활재 위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시총 한 30조 정도 되는 회사고 매출도 뭐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수익도 나오고 있어서 EPS가 뭐 한 5.7, 퍼가 23배 정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얘기할 때 굉장히 비싼 기업들만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투자하실 때 투자 아이디어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여러 가지 좀 적어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워낙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렌트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처분 소득이 너무 낮아졌어요. 한국도 사실 똑같잖아요. 월급 뭐 300만 원 받았는데 월세 100만 원 나가버리면 200만 원밖에 못 쓰는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생활은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갈래? 라고 했었을 때 달러 제너럴이라는 대체제가 가능하고 최근에 코스트코, 월마트 실적 발표를 좀 그 파헤쳐 보면 그 코스트코가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건 분명히 맞는데 멤버십이 줄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 번 와서 와장창 많이 사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제 멤버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해서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달러 트리, 달러 제너럴 같은 기업들도 그동안 기대치가 워낙 낮았으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 달러 트리와 달러 제너럴까지 이제는 AI 구글맨이 아니고 나는 이제 미국 주식을 전반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 방어주도 한번 소개를 그건 해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은 AI에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는 AI가 꺾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AI는 무조건 더 간다. 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은 죄송합니다. AI가 더 간다, 더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맨이 맞죠. 여전히 구글맨이고 여전히 AI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작가님의 어쩔 수 없는 요청으로다가 혹시 한번 방어주를 네. 보시겠다면 굳이. 네. 굳이 보시겠다면은 요런 거를 조금 한번 가져와 봤다. 나도 이 정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무리까지 해주셨습니다.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버블 라이팅맨이죠.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아주 큰 유행어 5글자를 만들고 가셨는데 요 버블 라이팅맨의 오늘의 픽은 여전히 우리가 샌디스크, 여전히 이제 반도체도 봐야 되지만 여기서 달러 제너럴 그리고 달러 트리도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다. 그리고는 AI 끝나지 않았다가 오늘의 메인이었습니다. 자, 저와 한 과장님은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요. 저와 김민 캐스터, 구윤호 캐스터는 10시 30분까지 PM10에서 여러분들과 추가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바로 당신. 준비됐나요? Let's call your name. Yeah, yeah, yeah. 깨진이 땡니야 옴게 놀고 먹는 백수. CK 김피리티리 말티콘 대박구 터져라. 저기 보여 피리가 있구는 낭만 술로 늑대. 갓대롱대롱 매달린 서정격 기준 에이스킴 워렌 버킷 그래 버킷 다 모여 전국 소년 날아올라 소심 플리스트 세라이 외쳐봐. 골드만
열기 프리맨 자유롭게 fly high K-pop 이야기 들으면 메릴린 치킨 당빈이 꾸꾸가가 우아한 소리 질러 에이 피라미드 꼭대기 아이디 짧은 참참 우럭 어깨 걸어요 엑스톤에이지 깨고 나와 국장님 찾아서 우리 함께 춤을 춰 남동안 맛동산 찾는 에디 포에버 햇살을 갓듯 미미 꿈돌이 모이면 금동산 여기는 환상의 나라 이석이석한 반짝여 호박벌게 커피가 좋아 비타민 충전 SJ 조이 미운한 모닝 Good morning 핫스페이더 심 더비 pom베르기 CSY 우리 모두 우주 부자 되기 위해 모였지 뭔지 모를 바코드 금오다마기 전진하는 남대문 커피 향기 타고 봄바람에 블리자드 타다 방상준이 두바이까지 리카이 헤드 NJ맨 커리 오템 팬트가 브릿지 건너 관동경 옷고 힘을 내 힘을 내 세종 에리스 하얀 바다 클로 김지다 김지미 정PD 유니크로틴 케민 킹상어 사힐런트 아웃사이더 흰나의 멜로 서서히 빛나는 이름들 테이버와 금은보와 이 밤을 기억해 라라라라 크리스마스 나이트 반짝이는 시티 라이트 손잡고 걸어가 yeah. Holiday tonight 첫눈이 내려와 발자국이 반짝 내 맘도 춤추는 종소리 딩동딩 거리엔 캐롤이 흘러퍼져 sweet 너와 나의 겨울이 시작되는 이 순간 따뜻한 네 웃음이 내게 번져와 마치 별빛이 내려앉은 것처럼 오늘은 뭐든 다 예뻐 보이는 밤 우리의 스노볼 속에 빠져드는 vibe 기다렸던 그 계절 설렘이 가득한 이밤 손끝마저 반짝여 온 세상이 빛나네 Let's go 라라라 크리스마스 온 세상 shine 두근대는 리듬에 맞춰 fly 하얀 밤 위로 퍼지는 our glow 기적 같은 오늘을 함께해요 라라라 크리스마스 춤추는 heart 반짝이는 light로 가득한 star 이 계절의 노래를 크게 sing Happy Christmas everywhere we go 코코아 향 따라 반짝 열려온 이번은 your light Playmarket 모드 on 대신 없어 bright 밤이 더 빛나는 순간 here we go 세상이 깨어나 기적 미리 know PM10 네,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 먼저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선물은 0.16% 오르고 있고요. S&P 500 선물도 0.4%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0.8%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네요. 다음으로 M7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엔비디아부터 살펴보면요. 정규장에서는 3.8% 넘게 떨어졌지만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AI 반도체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최근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GPU 업체인 메타X와 무어스레드가 상장 첫날부터 수백 %씩 주가가 오른 게 투자 열기를 증명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정규장에서 좀 떨어지는 흐름 보였지만 현재는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소식 살펴볼게요. 정규장에서는 1% 넘게 하락했는데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메타 소식이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메타에 대해서 $810 목표 주가로 매수 등급 재확인하면서 긍정적인 전망 유지했죠. 또 메타와 구글이 손을 잡았어요. AI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경쟁 관계인 두 기업이 AI 칩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를 구글의 AI 칩인 TPU로 대체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구글은 메타가 개발한 이 AI 칩 구동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파이토치를 자사 AI 칩 TPU에 최적화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파벳 주가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등락 반복하면서 아까는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었고요. 다음으로 테슬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4.6% 넘게 빠지는 흐름이었는데요. 현재는 1.5%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과장 광고 이슈로 한 달간 차량 판매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었죠. 하지만 당국은 테슬라가 용어 사용과 광고 방식을 수정할 수 있도록 60일간의 시정 기간 부여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시면 정규장에서는 조금 빠졌는데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오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대형 소프트웨어 부문 최고 추천주로 밝히면서 강력한 수요와 영업 마진 확장 전망을 그 근거로 밝혔죠. 이 영향이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보면요. 정규장에서는 빠졌지만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0.5% 오르고 있고요. 아마존 CEO인 앤디 제시가 27년 경력의 아마존 베테랑 피터 드탄시스에게 새 자리를 줬다는데요. 가장 광범위한 AI 모델, 실리콘 개발, 그리고 양자 컴퓨팅에 집중하는 신조직을 이끌도록 임명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애플 살펴볼게요. 정규장에서 1% 넘게 빠졌고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소폭 빠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애플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본의 새로운 법 때문에 애플은 아이폰에서 애플 앱스토어 말고도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게 됐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또 이로 인해서 개발자들은 애플에 내는 수수료가 기존 최대 30%에서 최저 5%까지 크게 낮아졌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흐름 그리고 M7 기업들의 주가 추이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와 함께 마켓무버, 암호화폐 시장, 유가 그리고 비게스트 무브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코인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현재 그 알트코인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승 재료가 좀 미약하다라는 신호 때문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87,000달러 선을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 은, 구리도 함께 체크해 볼게요. 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 지정 확전 긴장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함께 겹치면서 온스당 4,350달러 선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은의 경우에도 공급 부조의 우려가 좀 지속되면서 또 여기에 더해서 중국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까지 사상 최고치 레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러 제재 추가 가능성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의 봉쇄 가능성에 힘입어서 유가는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 56달러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프리마켓 뉴욕 PM10에서 네.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보냈네요. 굉장히 스무스했는데. 네,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물시장에서 7%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룰루레몬에 10억 달러 지분 인수 소식이 있어서 그의 호재로 또 7%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면 지이버노바 같은 경우도 4%대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라클 이슈로 인해서 낙폭이 좀 과대하게 벌어지면서 거의 10%가량으로 빠졌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선물시장에서는 다시 4%대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제퍼리스의 투자 의견의 상향 소식에 더불어서 조금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빠지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실적 발표를 앞둔 좀 경계 심리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비기스트 무브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의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의 영역으로 다음 날 선물 시장까지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윤우 캐스터가 좀 자세히 말해줄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가볍게 좀 합병 소식이 있어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내려가다 보면 코인베이스 경우에는 신규 상품을 출시했다는 내용으로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와 있고요. 엑센추어 같은 경우는 실적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내용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잠시 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게스트 무브까지 짚어봤고요. 저는 오랜만에 장전 실적 발표 기업 3가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엑센추어, 다든 레스토랑 그리고 카맥스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은 아시겠지만 엑센추어는 1분기, 다든 레스토랑은 2분기, 카맥스는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엑센추어는 글로벌 IT 컨설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PS는 $3 93.4센트, 매출은 187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다만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3% 가깝게 밀려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든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 체인이죠. 올리브 가든이나 롱혼 스테이크와 같은 체인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실적인데 EPS는 $2 8센트, 매출은 31억 달러로 EPS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혼재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4% 가깝게 급등 중에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맥스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중고차 소매 업체죠. 3분기 실적인데요. EPS는 43센트, 매출은 57억 9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7% 넘게 미끄러지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실적과 주가 흐름이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좀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이 시각 나오고 있는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9시쯤 나온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영국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리는 3.75%로 내려오면서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고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찬성 5명, 반대 4명의 근소한 차이로 이번 결정을 냈고요.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금리를 내린 상황이죠.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시면 경기 성장과 고용, 물가 압력 모두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물가가 이번 주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내년 봄쯤엔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더 가까워질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추가 인하에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데요. 영란은행은 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금리 결정은 물가 흐름을 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판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편 유럽중앙은행과 미국 연준도 금리 인하에 신중해지면서 글로벌 통화정책은 점차 완화의 막바지 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습이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영란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라는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챗 GPT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오픈 AI의 챗 GPT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소식 가져와 봤는데요. 그동안 인공지능 도입에 조심스러웠던 이 대학 측들의 우려를 넘어서서 이젠 직장인들의 기본 도구로 먼저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픈 AI는 현재 미국 공립대 약 35곳에 70만 개가 넘는 챗 GPT 라이선스를 학생과 교직원용으로 판매했다고 해요. 대학에서만 지난 9월 한 달 동안 챗 GPT 사용 횟수가 1,400만 회를 넘었고요. 사용자 한 명당 평균 176번의 글쓰기, 리터치,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활용이 됐다는데요. 가격도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대학들은 1인당 월 몇 달러 수준으로 이 챗 GPT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개인 요금은 20달러보다 훨씬 저렴한 조건인 거죠. 오픈 AI는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학용 라이선스가 100만 개를 훌쩍 넘었다고 밝혔고요. 애플과 구글이 학생 할인으로 미래 고객을 확보했던 것처럼 오픈 AI도 캠퍼스를 통해서 장기 사용자 기반을 선점하고 있다는 평도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AI도 추격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챗 GPT가 한 발 앞서는 상황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 미국 대학가에서 오픈 AI 챗 GPT가 빠르게 좀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잠시 댓글을 보니까 킹상호님께서 엑센추어가 어떤 기업이냐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IT 컨설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이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과 핵융합 스타트업 TAA 테크놀로지스가 합병에 합의했다는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거래는 전량 주식 교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기업 가치는 6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세계 최초 수준의 상장 핵융합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양사는 필요한 인허가를 전제로 내년부터 세계 최초의 상업용 규모 핵융합 발전소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고요. 합병이 완료가 되면 두 회사 주주들은 통합법인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합병의 세부 조건과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고요. TAA 테크놀로지스는 이번 핵융합 기반 차세대 청정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트럼프 미디어 측은 이번 거래를 통해서 미디어 중심 사업에서 기술 기반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노리는 전략으로 다가섰다고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합병이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산업이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에 편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는 트럼프 미디어와 관련된 합병 소식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좀 친숙한 기업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버켄스탁 많이 신으셨나요? 저는 왕년에 그거 너무 많이 신었습니다. 버켄스탁 너무 예쁘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단점이 그게 물이 닿으면은 발가락 모양으로 맞아요. 약간 색깔이 좀 진해지지 않나요? 네, 저희 아빠도 버켄스탁 너무 좋아하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똑같이 발가락 모양으로 계속 이게 그래서 오래 못 신어요. 맞아요. 그래도 버켄스탁의 명성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이 독일 샌들 브랜드 버켄스탁이 최근 비싼 샌들과 클로그의 인기에 힘입어서 4분기 매출과 이익 모두 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앞으로의 성장 속도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버켄스탁은 9월까지 석 달 동안 매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5억 2,600만 유로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시장 예상치 소폭 상회했고요. 하지만 2026년 회계연도 매출 증가율 전망은 최대 15%로 제시하면서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 제시했고요. 버켄스탁의 전략은 분명한데요. 이 수요가 생산 능력을 항상 앞서게 유지하면서 할인 없이 가격을 꾸준히 올리는 방식이에요.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러 희소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신발 회사들과 좀 다른 점이고요. 다만 달러 강세와 관세 부담 영향으로 내년에 매출 총 이익률은 하락할 전망이고 이 여파로 주가는 올해 들어서 18% 하락한 상태죠. 그럼에도 회사는 2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설비 투자 확대를 예고하면서 장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버켄스탁과 관련된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와 함께 CNN 그리고 CNBC 헤드라인 짚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오늘 간밤에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CPI 발표에 대해서 시장은 좀 눈여겨보고 있겠죠. 뭐 예상치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CPI가 관세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1%가량 올라갈 것이다. 1년 반 만에 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시장은 이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바라보길 좀 원하고 있고요. 2.9% 혹은 그 아래가 되면 좋을 텐데 혹시나 하는 그런 뭔가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10시 반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은 물가의 원인이 관세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면서 물가 압력이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함께 이어졌던 만큼 어쨌든 뭐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는 만큼 시장 좀 시작하는 데 앞서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도 함께 가져온 속보 내용 확인을 해볼게요. 영국의 석유 대기업 BP, 석유 공룡이라고도 하죠. 이 BP의 CEO가 6년 만에 네 번째 CEO가 새롭게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무려 첫 여성 CEO고요. 성함은 매그 오닐이라고 하네요. BP가 그동안 좀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면서 이번 조치가 회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긍정적인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어쩌면 좀 오너 프리미엄을 좀 기대해봐도 좋은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좀 새로운 그런 쇄신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번 CEO 교체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내용도 함께 짚어볼게요. 중국의 EUV 장비 프로토타입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아침까지만 해도 좀 단독 보도였던 내용인데 사실 EUV 이런 노광 장비가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합니다. 28년도에 실용화 그리고 30년에나 사실 가능하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만
간밤에 주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이 뉴스에 대한 여파로 조금 빠지는 그런 흐름도 함께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 좀 견제를 해봐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는 신호도 확인이 됐으니까요. 중국 시장의 EUV 장비, 프로토타입에 관해서 좀 심도 깊게 앞으로는 체크해볼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CNN 그리고 CNBC 마켓워치 헤드라인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구윤우 캐스터와 함께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헛8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로 출발한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해요. 어제장 주가가 9%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3% 가까이 오르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형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허트8이 영국의 AI 인프라 스타트업 플루이드 스택과 손을 잡고 미국 루이지애나 데이터 센터를 15년간 임대하는 무려 70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여기에 5년 연장 옵션이 추가되면서 모두 실행되면 총 계약 가치는 최대 177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AI 기업인 엔트로픽이 참여하고 있고 구글의 금융 지원이 포함돼 있어서 계약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용 대부분을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라 수익성도 상당히 좋다는 분석인데요. 증권가 반응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BTIG와 시티즌스 등 주요 증권사들은 매수 그리고 아웃퍼폼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가는 55달러에서 최대 78달러까지 제시했고요. 헛8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장기 수혜주로 등장한 듯한데요. 다만 변동성이 큰 만큼 단기 급등 이후 흐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하겐다즈를 가진 기업 제너럴 밀스입니다. 간밤 제너럴 밀스가 2016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죠. EPS는 1.1달러로 예상치 1.02달러를 넘어섰고요. 매출도 49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배경을 보면 제너럴 밀스가 올해 북미 식료품의 약 3분의 2 가격을 인하한 전략이 톡톡히 효과를 보는 건데요. 실제로 판매 물량은 늘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할인과 프로모션에 맞춰서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더 뚜렷해졌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고요. 또 다만 이 전략의 이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격 인하로 매출은 방어했지만 수익성에는 부담이 되면서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회사는 3분기 이익 둔화 가능성도 예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는 유지했습니다. 증권가 시각은 좀 엇갈리는데요.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로는 웰스파고가 목표가 50달러에서 51달러로 소폭 상향했고 스티펠은 52달러의 목표 주가로 매수 등급 재확인했습니다. RBC는 아웃퍼폼 의견 유지하면서 북미 소매와 반려동물 부분의 회복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다만 모건 스탠리는 소비자들의 할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보수적인 입장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제너럴 밀스 또 55년 연속 배당을 이어온 매력적인 방어적 소비자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제너럴 밀스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AI 종목들 외에도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들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전자부품 공급업체 자빌입니다. 애플의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로도 아주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이번에 실적과 전망 모두에서 시장의 기대에 뛰어넘는 성적표를 내놨죠. 정규장에서 2% 가까이 상승했고 프리마켓에서도 0.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나온 증권사 의견이 있었는데요. 바로 골드만삭스가 매수 등급과 255달러 목표가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실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빌의 1분기 매출은 83억 달러로 전년보다 약 19% 증가했고요. EPS도 시장 예상치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망도 상향했다는데요. 자빌은 2016 회계연도 매출 가이던스를 324억 달러, 조정 EPS는 11.55달러로 제시했는데 모두 월가 예상보다 높은 수치고요. 요즘 AI 기술 지원을 위한 컴퓨팅 수요가 끊임없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 자빌과 같은 기업들이 수혜주로 전망받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장중 5% 넘게 급등했고요. 올해 들어서만 45% 이상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증권사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애플 공급망 내 입지를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 유지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자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의 특징주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도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AI를 두고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사티아 나델라 CEO는 AI를 회사의 존립이 걸린 위협이자 또 세대에 다시 한 번도 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술과 또 AI 개발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대외 업무는 다른 경영진에게 맡겨둔 상황인데요. 또 일하는 방식도 확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 중심으로의 보고 체계는 좀 줄이고 실무 기술진이 바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 조직으로 좀 변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함께 나왔거든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원진에게는 사실상 버티거나 떠나라라고 하는 조금 더 억압적인 내용도 함께 다뤘다고 합니다. 나델라 CEO는 이제 사람을 많이 넣을수록 결과가 나온다. 이런 기존의 소프트웨어 공식을 구체적으로 버렸다, 깨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는 단순 작업보다 판단과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졌다고 좀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뭔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뭔가 이런 스타트업 체계로 돌아간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좀 의아하게 보는 측면도 있었을 텐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런 전략이 또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AI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M7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서도 약간은 좀 성과가 좀 부진한 기업으로 네. 꼽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뭐 스타트업적인 뭔가 이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픈AI가 개발자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함께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자들이 챗GPT 안에서 돌아가는 이 전용 앱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또 제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를 위해 오픈AI는 앱 SDK라는 개발 도구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또 이걸 활용하면 대화형 구조의 앱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심사를 통과한 앱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직접 사용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좀 이런 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제출되는 앱은 오픈AI의 또 정책에 따라야 되고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한 콘텐츠라는 점이 그 조건인데요. 또 수익 구조 역시도 단계적으로 열립니다. 초기에는 앱 안에서 이 결제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외부 웹사이트나 앱으로 연결해서 실물 상품을 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먼저 도입된다고 하니까요. 오픈AI는 이후 구독이나 인앱 결제 같은 여러 수익 모델도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을 안쪽으로 살펴봤을 때 이 GPT 안에서 앱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전용 앱의 그런 홈페이지 목록을 또 만든다고 해요. 네. 어쨌든 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 챗GPT의 이런 도입이 사실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미나이 3 그리고 챗GPT의 대결이 다시 한번 좀 극명하게 좀 치닫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과연 그 승기를 누가 잡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를 둘러싼 제동이 걸렸다라는 내용 아까 윤우 캐스터가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당국이 테슬라의 마케팅 표현이 소비자를 좀 헷갈리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 또 이른바 FSD의 성능을 실제보다 좀 과장되게 홍보했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차량 제조와 판매를 30일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바로 판매를 멈추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당국은 테슬라에게 좀 결정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영업 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용어에 대한 사용을 중단하거나 또 홍보 방식을 바꾸게 된다면 실제 판매 중단은 피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테슬라에게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확인이 되겠고요. 행정판사는 테슬라가 이 완전 자율주행 또 오토파일럿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아무 조작 없이도 운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좀 오해를 받다고 보고, 또 이게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즉각 반발을 하는 반박의 모습을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용어 사용에 대한 소비자 판단일 뿐이라며 실제 판매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변을 했고요. 변호인단은 해당 광고가 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까지도 펼쳤습니다.
사실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어디까지 또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준 역시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게 어떤 선례로 작용할지 이 여부도 함께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뭐 며칠 전에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연말에 산타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뭐 하루 만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지 위기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뭐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과연 테슬라가 중장기적인 전망 차원에서 봤을 때 상승 여력을 가진 기업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 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로보택시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공존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낙관적인 포인트로 지켜보면 좋을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나온 월가 리포트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PM10 시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프리마켓 뉴욕에서도 리비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베어드에서 리비안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존의 $14에서 $25로 상향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42%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개장 전에 나오고 있는 월가 리포트, 이러한 리비안과 관련된 소식들까지 있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민 캐스터와 함께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에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리비안 얘기해 주시니까 좀 반갑네요. 제 드림카기도 하고 언급이 좀 그러니까요. 많이 됐는데 가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네. 언젠가는 구매를 해보도록 제 하겠습니다. 드림카는 그러면 페라리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시장 점검하고 저희는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CPI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어서 또 19일에는 선물과 옵션에 대한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해주셔야겠고요. 저희가 방어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 짚어드릴 테니까 언제나 PM10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초록불 켜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CPI가 발표된 이후에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혹은 지금의 상승세를 쭉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